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사이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또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준비하셨죠?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또 무산이 됐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결국 오늘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결국 다음 주 월요일 5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음 주 그러니까 8일과 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고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 역시 원래 오늘이 법정 시한입니다만 네. 법정 시한은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쟁점은 국민의힘은 9일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의정 관련한 이슈들은 넘어가자, 보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 예. 민주당은 8일과 9일에라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상당히 전국이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곽우신 기자 설명 주신 것처럼 예산안 처리조차 지연될 정도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핵심 이상민 장관 거취 그리고 책임 문제인데요. 어제 참사 유가족과 국조특위 위원들 간의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비대위원 7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잘 지어서 거기 집들이에는 참석을 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폐륜, 이게 우리한테 폐륜입니다. 명단 공개하는 게 폐륜입니까? 예? 우리를 두고 집들이 갔다 와서 이게 공룡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29일 날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없었어요. 무정부 상태였고 유가족분들 사연을 들어보면요, 당신들은 우리한테 폐륜 이상 그 이상을 저질렀어요. 네, 12구 참사 희생자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님 목소리였습니다. 유가족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불참한 간담회 상황, 곽우신 기자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국정조사와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 세 개가 같이 맞물려 가면서 예,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쟁 사이에 껴가지고 유가족분들의 울분만 더 커지고 있는 이런 불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언제 하기로 했냐?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산안도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사실상 물론 사전조사라고 합니다만 이 국정조사의 일환으로서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거기에 참석을 하는 게 아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었느냐. 아하. 당의 어떤 원내 협상과 당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참석한 게 다소 예산안 처리나 이런 데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 있어서만큼은 조금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집권 여당이 나서서 비판도 듣고 울분도 듣는 자리를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앞서서 이제 곽우신 기자가 말씀해주신 세 가지 예. 예산안 처리,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 세 가지 중에 국정조사랑 해임 건의안은 사실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국정조사의 핵심이 이상민 장관이기 때문에 예.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버리면 물론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바로 해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사실은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온전하게 치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국정조사에 미온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후 초반에는 이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사실은 시기상조인 면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사도 좀 진행이 됐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밝혀내고 진상규명을 해내고 재발 방지까지도 약속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국정조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네. 정말로 이상민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 좀 논리적 충돌이 있고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국회가 예산을 제때 처리한 적이 없잖아요.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거의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네. 그게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지금 사안인 만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건 제 바람입니다. 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유가족과의 간담회에 불참한 것은 잘못이다. 이 취지이신 거죠? 예.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아까 이제 김재태 위원장이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충돌한다 그리고 논리적 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상민 장관이 해임돼도 국정조사 대상이에요. 국정조사를 받아야 돼요. 장관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신의 뭐 불리한 부분들을 감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장관이면. 근데 장관이 아닐 때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최소화로 줄일 수 있겠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 여부가 가려져야지 사퇴를 한다? 유가족분들이 들으면 피를 토하실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한 달이 넘는 동안에 네. 누구 한 명 책임졌습니까? 이 정부에서. 누구 한 명 옷을 벗었어요.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논리적 충돌, 논리적 허점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측이 이 간담회에 불참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유가족 분들도 지금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꾸준히 내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상민수호에 올인하고 있다. 네. 김유섭 아니, 위원장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장관으로서 국정조사 임하는 게 맞죠. 일반인 뭐 민간인 신문을 받는 거 아니죠. 전직 장관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현직으으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리고 나서 제가 책임 소재를 따지고 나서 이상민 네. 장관의 책임이 있었을 때 그때 사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상민 장관은 이미 사퇴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그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났을 때 이상민 장관의 일성은 가장 처음 나온 일성은 경찰한테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퇴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이자 그러니까 전직 장관이 아니라 현직 장관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 묻고 그동안 네.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충분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장관 자격으로서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야당 질문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 맞지 전임 장관으로서 뭐 제가 지금 일반인 신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장관 신분에도 똑같을걸요.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입장을 어쨌든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나오셔서 어떤 네. 말씀을 하셨냐면 우선은 민주당 측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정조사와 관련된 어떤 활동도 참여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어제 유가족과의 간담회 역시 유가족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불참 여부, 그러니까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좀 평가가 갈리는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불참하게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좀 일방적으로 그냥 일정을 통보하는 식이었다. 우리랑 조율이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유가족들이 이 협의회 준비 모임을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특위 요청을 했고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지금 우상호 의원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당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불참의 사유인가? 그러니까 물론 좀 나중에 아쉬움을 토할 수는 있겠죠. 일정이나 이걸 사전에 좀 간사끼리 협의를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든가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되는 거였는데 네. 사실 그게 불참 사유를 정당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고 또 네. 해임 건의안과 사실 국정조사가 자꾸 연계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가 충돌하니 동시에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정조사가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의힘이 일종의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어차피 끝나는 일정은 정해져 있잖아요. 국정조사가. 그렇죠. 본격적으로 국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네. 그리고 연장 여부는 사실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합의해놨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대로 끝내자고 할 거고 민주당은 부족하니까 연장하자고 하겠죠. 이거 가지고 또 한참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진상규명에 국정조사에 필요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네.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전략에서 이런 지연 전술의 큰 일환에서 지금 이렇게 세계가 얽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각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또 가보신 기자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산안과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연계시키는 국민의힘의 이 전술 자체를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그 말씀 해주셨고요. 잠깐만요. 김재섭 위원장님 그 반론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연장 네. 여부에 대해서 예. 여야가 그 협상을 이미 해놨고 예. 애초에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 이걸 연동해서 여야가 협의를 했었던 것은 네. 어쨌든 총 기간을 정해놓고 앞서서는 예산, 남은 기간에 국정조사 이렇게 사실 여야가 합의가 된 부분이잖아요. 합의했죠.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예산안 처리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역시도 국정조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으면 예산안 처리에 빨리빨리 응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이것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방식이고 네. 당연히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양자가 다 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뭐냐면 양당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유가족 분들은 어떻습니까? 유가족 분들은 어느 한쪽 당이 아니라 우선 하나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 두 네. 번째는 국정조사 빨리 제대로 철저하게. 네.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여당인데요. 정부 여당이 야당의 문제를 삼아서 제대로 안 한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예산 처리 빨리 해달라는 것은 네. 민주당도 빨리 움직여야 되지만 민주당이 빨리 해준 만큼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진지하게 임하라는 소리랑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족 분들의 서름이 이것이 이제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진실규명과는 또 별개로 국가가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서 네.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중요하죠.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국정조사의 다툼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가족분들을 만나고 네. 이야기도 좀 듣고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아까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괜찮습니다. 진행상 두 번째 이슈 이종훈 평론가 준비하셨으니까 어떤 이슈입니까? 네, 저는 지금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간저 정치와 네.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해 왔는데요. 대통령의 간저에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불러서 뭐 지도부와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전날 예. 윤핵관 소위 윤핵관 네. 4인방의 부부 동반 모임을 먼저 가졌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네. 그 논란이 나왔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 우선순위가 윤핵관들이 더 우선하는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네. 이후에 이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뭐 새로운 공부 모임이 만들어진다든지 네. 아니면 전당대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다든지 지금 뭐 점점 더 윤핵관 간접 해동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친윤들이 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연이어지는 관저 혹은 윤심, 윤핵관, 친윤 이러한 용어들이 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민들레라는 모임을 그 친윤 성향 의원들이 만들었다가 해체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네. 이름을 국민 공감으로 바꿔서 다음 주에 공식 출범을 한다면서요. 네, 12월 7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밝혔는데 예. 당내 의원 65명 정도가 참여한다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규모가 큰데요? 100여 명 있는 국민의힘에서 65명이 지금 참여하면 과반수잖아요. 네, 가만히 넘는 쪽이 참여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걸 지금 단순한 공부 모임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권성동 장재원 의원이 빠지기 때문에 윤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빠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간저의 부부 동반으로 불렀던 그 윤핵관 4인방이라고 네. 했을 때 이철규, 윤한홍 의원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예. 뭐 장제원, 권성동 의원도 있지만, 근데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없어도 나머지 두 의원들은 이 모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간접 정치라는 부분으로 이름으로 포장했던 그 대통령의 윤핵관 간접 만찬, 네. 그거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부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비공개였으니까. 그리고 사실 지도부 만찬 이후에 그 사실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거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위 윤핵관들이 흘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근데 대통령실이 부인하지 않고 그걸 뭐 인정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의 서열을 정해줬다. 탑4를 정해줬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주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이제 이거는 뭐 이종훈 평론가님의 한 가지 생각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밥 먹은 거 가지고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뭐 충분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죠. 먼저 밥을 먹었다는. 근데 네. 먼저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서열을 정했다. 이거는 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아하. 사실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지도부를 만나기 전날 있었던 만찬에서 만난 분들은 실제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기도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던 시절 이전부터 어느 정도 인간적인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정치권 입문에 말하자면 가교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을 사실 새로운 긴 관저에 초청을 하고 약간 저는 인간적인 물론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순수하게 인간적인 만남은 없는 것이지만 네.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크게 대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묵인 내지는 그냥 그러니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뭐냐면 어떤 것이 더 문제일까요? 그 여당의 어떤 서열이나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두 번째는 지난번 전용기내에서 2명의 기자를 친분이 있다고 불러서 이야기한 것 등 공사 구분에 자꾸 어떤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 어떤 게 더 큰 문제일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 전용기 문제와 요번에 관저로 초청한 두 가지 연이 문제인데요. 이어진 하나의 이슈잖아요. 공사 구분에 공사 어려움이 구분이, 있다. 네. 대통령이 자꾸 사적인 인연, 사적인 만남에 상당한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 또 그런 사적인 인연이나 관계가 어찌 보면 우리 국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에 제기되는 계속되는 문제. 또 하나는 대통령이 여당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둘 중 어느 게 더 큰 문제일까요? 글쎄요. 저는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상징 자체고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에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네. 앞서 제가 큰 의미를 두진 않았지만 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죠. 저는 뭐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면이 있고 네. 이제 그 모임 국민 공감이라고 하는 네네. 모임 민들 그 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당에서 있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제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는 굉장히 우르르 많이 합니다. 이 국민 공감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예.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을 거쳐서 있었던 모임들 되면 대개 5, 60명 이상은 다 돼요. 그래서 아하.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불러일으키는 거였고 네. 이게 친윤의 어떤 핵심 그룹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에 빠졌잖아요. 그 전에 민들레라는 모임은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하는 뭐 장제원 주도의 윤핵관 모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비판을 하시다가 이제는 장제원 의원이 빠지니까 그래도 윤핵관 모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 네. 늘상 국회에서는 이 정도의 모임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친윤이 아닌 의원을 찾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되든 친윤 그룹이라는 프레임이 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하. 제가 한마디로 네. 좀 보태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열화 부분에서 뭐 먼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뭐 김재섭 위원장이 했지만 실제로 제가 그 여의도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네. 내가 대통령과 가까워, 내가 청와대나 뭐 이쪽에서 VIP 뭐 BH에서 들었어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당내에서 어떤 파워로 작용하는지는 뭐 표디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좀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권력이 결국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거 예. 일종의 문고리 권력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볼 때 이 내부는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들이 대통령 윤심을
팔아요 지금. 지금도 그래요. 지금 뭐 권영동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설들을 네. 기자들에게 흘리고 다니시거든요. 네네. 곽우신 기자 네. 여권 내 국민의힘 내의 분위기 좀 취재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활성화되는 모임이 공부 모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 모임에 누가 주최를 해서 누가 네. 준비를 하느냐가 사실은 거의 당권에 욕심이 있거나 유력한 당권 주자를 꼽히는 분들이 보통 그 공부 모임을 주도를 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공부 모임별로 주자가 한 명씩은 나오는 편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광고 시간이 다 됐어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곽우신 기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시사 맛집 시사포차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김재섭 위원장 세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곽우신 기자 말씀 네. 주시다가 여권 내 현재의 네. 분위기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요 모임이 국민 공감으로 이제 바뀌는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 만찬 회동이 있었죠. 예. 만찬 회동에 대해서 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제가 몇 분한테 여쭤보았을 때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아, 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윤핵관 사이에서 약간 지금 분화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들을 불러서 대통령이 만찬을 한 거는 아직 이게 갈라질 때가 아니다라고 다잡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친윤을 다시 뭉치게 할 만한 구심점으로 요 네 명이 흩어지지 말라고 일종의 이제 메시지가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 중에 둘이 참여하는 국민공감의 모임이 다시 민들레가 그동안 장담했는데 이렇게 다시 활용을 해서 부활시킨다고? 아, 그러면은 요 모임은 뭔가 윤심과 가까운 뭔가 있겠구나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저기에 내가 이름을 올려야만 뭔가 그래도 뭐라도 나올까 혹은 내가 배제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르르 몰려드는 거죠. 사실 여러 공부 모임들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해당 공부 모임의 교집합들을 제외한 여집합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 확실히 요걸 주도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 모임이 정말로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모임이다. 그렇게 해석하기 좀 어렵고 실제 의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곽우신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볼까요? 김재섭 위원장님 준비하셨죠? 예,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화물연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 정부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좀 계속 이 카드를 이제 가지고 화물연대를 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대개 이제 화물연대의 파업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안전운임제로 꼽고 있긴 하지만은 네. 사실 그 화물연대가 누리고 있었던 지위 안에는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유가보조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화물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발급을 제한했어요. 신규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상황이 있었고 나가서 운송 면허도 제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나름의 어떤 법적인 보장들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신규 노동 진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더 연장을 하라라는 것이 사실 이번 파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우리 그 의사들이 파업을 하던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한 것은 의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지위 때문에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져라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유가보조금, 뭐 신규 면허 제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화물연대가 누리고 있었던 지위라고 한다 그러면 그에 응당하는 책임으로서 국가가 불가피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네. 물론 업무 개시 명령을 해서 화물연대와 국가가 계속 강대강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죠. 국가 입장에서도 카드를 내놓고 필요한 협상 카드를 줘야 되는데 무작정 지금 당장 안전운임제를 영구히 존속시키자. 예를 들면 또 화물 품목도 늘리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포차에서 김재섭 위원장님이 화물연대 파업 이슈를 가져오셨는데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물연대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강대강의 강력 대응 조치, 불법 필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불법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 안 됩니다. 지금 파업도 아니고 사실 운송 거부죠, 정확히 말하면.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차를 가지고 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운송 거부인 거고 네.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네. 화물연대의 과거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막 얘기해 나가는 건 불법은 예를 들어 쇠구슬을 쐈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법이죠. 예, 그렇죠. 그런 게 불법이고 네.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화물연대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계약돼 있는 하주들 네. 이들과의 문제, 그러니까 민사상의 문제죠. 계약 위반. 네, 계약 위반은 민사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용어를 좀 정확히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이제 김배섭 위원장께서 지금 문재인 정권 상황과 얘기하면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의사들의 네, 의사들에 대한 이게 업무 복귀 대한 명령. 진료 거부 사태 때 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때 성일종 비대위원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기도 하고 네.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급하더라도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점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하지 말고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 긴급한 사태긴 하지만 그래야 한다. 뭐가 다른 거죠? 소위 내로남불이죠. 뭐가 다른 거죠? 어. 의사들이 예. 네. 얘기할 때는 업무 개시 명령 이렇게 그래서 하면 안 업무 된다. 개시 명령 라고 해놓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업무 개시 명령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 아니, 회사 했잖아요. 직군하고 화물 운송 노동자 직군을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코로나19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이슈가 맞물려 있던 거고 예. 현재 지금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저는 그게 등치돼가지고 이때도 문재인 정부가 했으니 지금 하는 것도 정당해. 이거 자체가 조금 너무 단순 도식화한 거라는 느낌이 정치적으로 듭니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법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이 누렸던 지위였습니다. 법적 지위. 예를 들면 신규 면허 그러니까 애초에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고 이들이 파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국민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너무 크다. 이게 이제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화물연대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운임제라든지 신고면허 발급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법적인 지위를 누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법적 지위를 누렸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제 의미에서 그게 드리는 마치 이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되게 법적으로 어떤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공공운수 노조 그럼 분들이 의사는 특권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일반적인 시장 가격으로는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 직군이 단순 시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 같은 것들을 투여해가지고 보조를 해준 거예요. 이분들이 단순 소득으로 보면은 되게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열 몇 시간씩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나가는 돈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나가는 돈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실질 소득이 막 그렇게 높은 무슨 뭐 이렇게 귀족 노조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너희들은 그 지금까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국가가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응당 따라야 될 의무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어폐가 저는 있어 보이는데. 특권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고요. 역시 의사 역시도 저는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공부를 해서 정당하게 면허를 발급받아가지고 의사 면허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특권이라고 보지도 않고 아니, 네. 제가 질문한 그렇기 때문에 부분은 이거예요. 성일종 비대위원이 과거에 의사 진료 거부의 사태 때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압박은 안 된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된다.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성일종 의원은 화물노조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에 근데 대해서는 제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다시 보고 말씀드리면 있어요. 당시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사들에게 어떤 안을 제안했었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번 묻는 같은 거는 경우에는 성일종 의원의 뜻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의 네. 전신 아니, 그러니까요. 그 그 당시에 입장을 그러면 묻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카드를 제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 일단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화물연대로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안전운임제를 연장을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6월에 한 3년이 번 아니라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뭔가 확고한 걸 달라는 게 지금 화물연대 그래서 입장인 저희가 거잖아요. 입법안을 내놨고요. 근데 네, 그 입법안이 알겠습니다. 왜 차주를 과태료를 안 물리지 차주처벌 왜 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우선 그래서, 뭐 네. 예,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의사와 화물 운전자들 사이에 과연 같이 볼 수 있느냐라는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하지만 뭐 형태적으로 유사성도 뭐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당장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래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또 경사노위라는 제도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과연 중재라든지 갈등 해결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 그래서 안 됐는데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위원장님? 저는 제가 아까 전에 업무 개시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했지 잘했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가피했다라는 것은
일단 물류 시스템을 원만하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지금 그래도 국가 경제를 어느 정도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렇죠. 정무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불가피했던 만큼 같이 뭔가 카드를 제한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구신 기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 것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민주노총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계속 정치적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사실 사태 해결에 도움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안 좋은 임대를 주장하는 화물차 기사님들의 핵심적인 요구는 결국 저는 유류비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류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실소득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럼 국가가 안전운임제는 우리가 그럼 다시 논의를 해봅시다. 적어도 일단 유가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유가의 어떤 뭐 가격 변동에 따라서 네. 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정도 카드를 같이 갖고 있으면 가장 네.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자체는 불가피했지만 국가가 다른 카드들도 몇 가지를 던져가면서 이 사건을 좀 원만하게 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좋겠는데 지금 경선호위 비롯해서 지금 정부는 함께 다 강경 대응 강경 어쩌면 뭐 노조 혐오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김재섭 위원장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포차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원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